자, 여과라고 얘기하는 거는요, 주택이 시장에 공급된 이래로 소득 계층에 의해서 상하로 이동하는 현상을 우리가 여과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소득 계층에서 상하로 우리가 이동하기 때문에 거기 여러분들이 보시면 상향 여과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무슨 여과가 있어요? 하향 여과. 얘는 하위 계층이 사용하던 주택이 상위 계층의 사용으로 전환되는 걸 얘기를 하고, 이거는 상위 계층이 사용하던 주택이 하위 계층의 사용으로 전환되는 것을 얘기해요. 요 개념은 알아야 돼요. 시험에 개념은 가끔 물어보니까. 단 하위 계층이 사용하던 주택이 상위 계층의 주택으로 그냥 넘어가지는 않으니까 주로 재개발이라든가 재건축을 통해서 바뀐다는 얘기가 되겠고요. 그러면 여기 가상적인 도시가 하나 있어요. 여기 기존 주거지역이 있어요. 자, 기존 주거지역은 8평, 11평짜리 주택으로 돼 있어요. 자, 그러면 8평, 11평짜리 주택에서 살던 사람들이 있죠. 이 사람들이 소득이 증가한 거예요. 그러면 조금 더 규모가 큰 주택으로 이주하고 싶은데 자기네가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지역은 규모의 변화가 없으니까 이주가 불가능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쪽에 만약에 판자촌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는 상대적으로 하위 계층이 살고 있던 주거지역이잖아요. 얘네가 재개발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15평에서 20평형짜리의 주택이 새롭게 지어져요. 그럼 새롭게 지어졌으니까 얘네가 이제 공가가 발생했겠죠. 그러면 얘네가 이제 소득이 늘어난 사람들은 일로 이주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렇게 들어가는 게 무슨 여가? 상향 여가인 거예요. 근데 이 도시에 경계라든가 외곽에 살고 있는 소득이 낮은 계층이 있죠. 뭐 방 한 칸짜리 이렇게 살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도 주거 이동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원하는 주택은 시장에서 신축은 안 해주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이 주택을 소비할 수 있는 방법은 기존 주택을 소비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여기 살고 있는 사람도 일로 이주했죠. 그럼 이 집이 비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제 이쪽으로 이렇게 들어올 수 있겠죠. 이렇게 들어오는 게 무슨 여가? 그게 하향 여가라고요. 이 사람들보다 상위 계층이 사용하던 주택이 소득이 낮은 계층으로 전환이 된 거잖아요. 이게 무슨 여가? 하향 여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상향 여가가 있고 무슨 여가가 있다? 하향 여가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 밑에 가면 주거분리라고 돼 있죠. 주거분리라는 것은요, 도시화라든가 산업화 등의 영향에 의해서 고소득층에 대한 주거지역과 저소득층에 대한 주거지역이 서로 분리되는 것을 무슨 여가를 한다? 그걸 주거분리라고 그래요. 이 주거분리 현상은 도시 전체적인 차원에서도 발생할 수도 있고요. 근린 지역에서도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발생할 수 있고 어디서? 근린 지역이라는 거는 여러분이 거주하고 있는 주거지역이 있죠. 네, 그 주변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고요. 여기가 예를 들어서 충남인데 충남 여기 대전시로 들어가네 원래? 충남에 들어가네? 충남인가요? 충남에 원래는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세종시라고 하나 생겼잖아요. 여기가 주거 환경이 제일 좋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기존에 주거지역에 있던 사람들이 일로 이주하고 싶을 거 아니에요. 주거환경이 좋으니까. 근데 다 갈 수는 없잖아요. 뭐가 있는 사람만. 소득이 있는 사람만. 그러면 소득이 있는 사람도 일로 갈 거고 소득이 없는 사람은 머물 수밖에 없잖아요. 이 과정에서도 주거분리는 발생한다는 거예요. 도시 전체적인 차원에서.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면 세종시가 지금은 행정도시로 바뀌어 있지만 여기 주거 형태가 다 아파트로만 100% 채워진 건 아닐 거란 말이에요. 이 안에 잘라보게 되면 이렇게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 있는데 이 주변은 여전히 농가주택이 이렇게 있을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으면 여기에서도 고소층의 주거지역과 저층의 주거지역이 이 안에서도 분리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도시 전체에서도 나올 수 있고 어디서도.
근린지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린지역에서는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면 틀리는 거예요. 요게 시험에서 한 2번 나왔었어요. 2번. 자, 그래서 그걸 주거분리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거기 보면 의에 이건 도시 전체적인 측면에서도 발생하며 근린지역에서도 발생한다고 되어 있죠. 예,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그 밑에 가면 여과작용에 의한 주거분리라고 되어 있죠. 고급 주택지역과 저급 주택지역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런 얘기예요. 여기가 고급 주택지역이고요. 여기가 저급 주택지역이고 여기 중간에 있는 게 무슨 지역이다? 경계. 경계라는 건 주택이 없는 공간을 얘기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거는 담장이라든가요. 도로 있죠. 예, 이게 경계 역할을 해주는데 그럼 여기 있는 고급 주택지역과 저급 주택지역으로 이렇게 나눠주면은 계속 이렇게 분리되고 있는 상태가 있다는 거예요. 왜 분리된 상태가 존재하냐면 여기는 정의 외부 효과가 존재하고요. 여기는 부외부 효과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고급 주택이 만약에 5억짜리라고 그러면 주택에 대한 개량 비용이 있죠. 개량 비용을 5천을 투입하면 개량 후에 가치 상승이 6억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비용보다 가치 상승이 크죠. 네. 이렇게 가치 상승이 크게 나타나는 거는 이게 있어서 여기는 주거 환경의 정비가 잘 돼 있는 지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주택 소유자가 자기 집에다가 이렇게 인테리어라든가 단장을 하게 되면 그 이상의 가치 상승이 발생해요. 그럼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 소유의 부동산에 대해서 관리를 잘 한다 안 한다? 잘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계속 고급 주택 지역으로 남게 되는 거예요. 여기 저급 주택이 있으면 얘도 5억짜리인데 만약에 주택 개량 비용을 5천을 투입하면은 개량 후에 가치 상승이 5억 2천. 가치가 적게 변해요. 변하는 이유는 얘 때문에. 여기는 주거 환경이 열악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집만 단장을 한다고 해서 가치가 올라가진 않아요. 그럼 이 동네에서 집 갖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 집의 관리에 소홀해질 수밖에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는 계속 무슨 지역으로 남게 된다는 거예요. 저급 주택 지역으로.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네. 그래서 그게 그 76페이지에 가면 상단에 문장 지금 설명한 거 쭉 있고 그러면 기억이 있고 니은이 있죠. 고급 주택 지역은 정의 외효과가 작용하고 저급 주택 지역은 부의 외효과가 작용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수선비하고 가치 증가분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잖아요. 지금 그 과정을 설명을 해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네. 그리고 여기서 이제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거는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여기 경계 있죠, 경계. 이 경계에 이렇게 있는 고가 주택이 있죠. 얘는 할증돼서 거래된다 그랬어요? 할인돼서 거래된다 그랬어요? 얘는 할인돼서 거래되죠? 얘는 왜 할인돼서 거래되겠어요? 얘는. 이게 안 나타나고 이게 나타난다고요. 부의 효과가. 이게 고급 주택 지역을 그 판단하는 그 잣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소음도라고 그랬죠. 고급 주택 지역은 일단 동네가 조용해요. 소음도가 거의 없다고요. 근데 여기는 저급 주택 지역 있죠. 여기는 소음도가 만만치가 않잖아요. 여기는 사람 사는 세상 뭐 이래가지고 시끌시끌 하잖아요. 그 가끔 놀러 와요, 안 놀러 와요? 놀러 올 거 아니에요. 가끔 초인종 놀러 오고 같이 놀자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럼 피곤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는 할인돼서 거래돼요. 근데 여기 있는 저가 주택이 있죠. 얘는 전체적으로 뭐가? 할증돼서 거래되죠. 왜? 이거 길 하나 건너면 여기서 제공하는 각종 편익시설을 다 이용할 수 있잖아요. 마트든 공원이든 이런 거를. 그러니까 얘네는 이효과가 아니라 이효과가 나타난다고요. 그러니까 뭐가 돼서 거래된다? 할증이. 작년 시험에 이거 바꿔서 낸 거예요. 뒤집어서. 틀린 거 골라라 그래가지고. 얘는 할인, 얘는 뭐? 할증. 그럼 틀릴 거 아니에요. 얘가 할인이고 얘는 뭐? 할증인 거예요. 그러면 결국 경기에 있는 사람은 집을 내놓고 이주하려고 그러겠죠. 그럼 집값이 이렇게 안 나고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중에서도 소득이 있는 사람들이 이 집을 인수하고 들어올 수 있죠. 이걸 침입에 의한 하향여과라고 그래요. 이렇게. 그러면 경계가 이쪽으로 확산이 되죠. 그럼 이 주택이 또 경계로 나오겠죠. 그럼 똑같은 과정이 되풀이 되면 결국은 얘네가 뭐로 바뀌어요? 이거로 바뀌는 거를 뭐라고 그런다?
계승 또는 천이라고 그래요. 이게 천이라는 거는 원래 있던 원주민이 교체를 하는 걸 얘기를 해요. 그걸 뭐라 합니다? 천이. 그러니까 여과에서는 침입과 계승의 원리가 발생한다 안 한다?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것도 시험에 나온 거예요. 그러면 공가의 발생은 여과 현상의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 없다? 될 수 있는 거예요. 저기 지금 주거 이동이 되려고 그러면 집이 비워져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공가의 발생은 여과 과정의 중요한 요소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 그런데 여기 경계에 있는 요 저가주택 있죠? 얘가 만약에 주택 개량비용보다도 가치 상승이 더 크죠? 네, 그러면 얘네가 이렇게 들어가는 상향 여과가 발생할 수도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젠트리피케이션이라고 해서 도시 재생이라고 해서 설명을 해준 거예요. 그렇죠? 못 들은 채도 소용없어요. 지금 뭐 진도를 나가야 되는데 이 앞에 있어서 지금 해주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이 과정은 기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예? 예. 이거 그때 이론할 때 다 해준 거예요. 이거 기본소로 수업할 때. 그리고 거기 76페이지 상단에 가면 양가로 3번에 불량주택이라고 있죠. 불량주택이 발생하는 원인은 어디 있다고 그랬어요? 예? 이게 낮아서. 이게 낮은 거지 시장의 실패는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시장에서 보게 되면 왜 판잣집 있죠? 판잣집 거래가 돼야 안 돼요? 판잣집 거래되죠. 시장에서 판잣집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걔네도 시장 거래 가격이 있다 없다? 거래 가격이 있죠. 걔네도 매매, 전세, 월세 다 있다고요.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시장에서 거래가 성립된 건데 뭐가 낮았기 때문에 소득이 낮아서 주택관리에 소홀해지면서 나타나는 게 무슨 주택이다? 불량주택이라 보시면 되고. 그래서 얘를 해결하는 방안은 이걸 높여주면 된다고 그랬죠? 원인을 제거하면 되니까. 그러면 소득을 높여주면 되지 철거 등의 방법을 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설명한 거예요. 그죠? 기억하시죠? 예, 그래서 그 내용까지 정리를 해드린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 이제 정리해드린 경우고, 그래서 이제 임대료 보조에서 나오는 이제 여과에 대한 것까지 다 해본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다시 이제 임대주택에 대한 거는 이제 정리했다고 보고, 71페이지 가면 분양가 상한제라고 돼 있죠. 본문으로 가셔서 이제 여기는 이제 분양주택 정책인 거예요.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이 분양가 상한가 제도가 있죠. 주로 이제 내면은 얘가 주로 나왔던 거예요. 그죠? 분양가 상한제. 그러니까 분양가 상한제라는 것도요. 취지는 규제 가격이 시장 균형 가격보다 낮은 선에서 통제해야지만 효과가 있죠. 그러니까 무주택 서민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서 시장 가격보다 낮은 선에서 분양가를 통제를 해준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여기서 나타나는 우리가 이제 효과를 봤을 때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시장에 만약에 분양가가 600이라고 그랬을 때요. 그럼 30평형 분양받으면 한 1억 8천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 이게 너무 저소득층 입장에서 부담이 된다고 보고 정부가 통제를 하는 거예요. 3천만 원만 받으라고. 그러면 30평형 분양받으면 9천만 원이면 분양이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럼 지금 가격이 이렇게 통제된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수요량은 어떻게 돼요? 증가하죠. 공급량은 감소하죠. 그렇죠? 그러면 얘도 나타나는 효과 중에 하나가 뭐가 부족해져요? 공급이 부족하고 무슨 현상? 네, 초과 수요가 발생하죠. 그때 이게 여러분들 시험에 어떻게 나왔냐면
정부가 분양가 규제를 했을 때 수요가 탄력적일수록 초과수요 현상이 더 커진다. 공급이 탄력적일수록 초과수요 현상이 더 커진다. 이렇게 해서 1번 지문하고 2번 지문으로 준 거예요. 그러면 수요가 탄력적일수록 수요 현상이 더 커져야 안 커져요? 통제했을 때 이게 1번 지문이었고 이게 2번 지문이었다고요. 예? 1번 지문이 분양가를 통제했을 때 시장 가격 이하로 수요가 탄력적일수록 초과수요 현상이 더 커진다. 2번 지문이 공급이 탄력적일수록 초과수요 현상이 더 커진다. 수요가 탄력적일수록 초과수요 현상이 커져야 안 커져요? 공급이 탄력적일수록 초과수요 현상이 커져야 안 커져요? 예? 둘 다 커진다고요, 둘 다. 둘 다 커지고 답은 3번으로 준 거예요. 틀린 거 고르라고 그래놓고. 이거 지난번에 오후에 기출문제 할 때 이거 해줬다고요, 이거. 낮 수업 할 때. 예? 자, 여기 보시면 가만히 보세요. 지금 가격이 하락했죠? 가격이 하락하면 수요가 어떻게 돼요? 늘어날 거 아니에요. 얘가 탄력적이면 더 많이 늘어날 거 아니에요. 아니 가격과 수요량은 반비례잖아요. 반비례. 가격이 하락하면 수요량이 늘어나죠. 탄력적이면 더 늘어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가격이 하락하면 공급량은 감소할 거 아니에요. 감소하는데 얘가 탄력적이면 더 많이 줄어들 거 아니에요. 그럼 초과수요 현상이 커지죠. 그럴 거 아니에요. 수요는 더 많이 늘어나고 공급은 더 많이 줄어드니까. 그러니까 둘 다 같은 거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러니까 출제자가 착각을 유도한 거예요. 착각을. 우리가 가장 약한 게 뭐냐면 표현이 같잖아요. 근데 하나는 수요, 하나는 공급이잖아요. 그러면 모르는 사람은 둘 중에 하나가 답이겠거니라고 생각하고 얘 둘을 데리고 닥달하기 시작하는 거죠. 너야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 답은 3번 했는데 얘는 누워서 자고 있는 거죠. 나는 안전하구나. 이렇게. 이거까지 얘기해 준 거예요. 그때 한 거예요, 이거. 그 다음에 얘가 질적인 수준이 또 저하가 되죠. 그렇죠? 분양가 규제하면. 왜 질적인 수준이 떨어지냐면 이거 받았을 때 정상적인 자재를 써서 이게 짓는데 분양가가 싸지니까 좋은 자재를 쓸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건축비에 많은 돈을 투자를 못 한다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주택의 질적인 수준이 어떻게 돼요? 떨어지겠죠. 그 다음에 주로 도심보다는 외곽의 공급이 이루어지겠죠. 도심 쪽은 택지 가격이 비싸니까 공급 못하니까 택지 가격이 싼 어디에다가 외곽의 공급이 이루어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토지 이용의 비효율성을 초래할 거 아니에요. 거기가 원래 집 짓는 땅이 아닌데 집 짓기에 적합한 용도가 아닌데 말당한 데가 없으니까 그냥 거기다 집부터 짓는다는 이런 논리가 나오잖아요. 주택의 과소비가 초래가 되겠죠. 원래는 600만 원일 때 30평형짜리 이렇게 살 수 있었는데 지금 30평형을 갖다가 9천만 원만 줘도 살 수 있잖아요. 그럼 1억 8천 가지고 40평, 50평을 분양을 들어가는 거예요. 넓은 평형을 소비하려고. 그래서 주택에 대한 뭐가 유발이 된다? 과소비가 유발이 된다. 이런 문제가 야기가 되는 거예요. 이게 결국은 분양가 규제를 했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거는 단계에 이렇게 통제함으로써 무주택 서민들에 대한 내 집 마련 기회를 확대시켜준다는 취지 정도만 살아있지 결국은 나타나는 게 다 뭐밖에 없어요. 문제밖에 없어요. 문제점밖에.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얘들 결국 이런 거를 가지고 계속 이제 바꾸면서 문제를 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는 정리를 해두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그러면 여기에 대응하는 제도가 무슨 제도겠어요? 분양가 자율화겠죠. 그러면 이거는 정부가 개입을 해서 분양가를 통제한다는 얘기고 분양가를 자율화한다는 얘기는 분양가를 어디다 맡긴다는 얘기예요. 시장에다 맡긴다는 얘기죠. 그럼 시장에다가 분양가를 자율화를 시키면은 긍정적인 측면은 주택의 질이 개선이 돼요. 그리고 주택 공급이 늘어나요. 왜? 분양가를 높게 받을 수 있으니까. 그리고 가격을 높게 받으려고 그러면 당연히 품질이 좋아야 될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필요 이상으로 분양가가 올라갈 수 있는 부작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빌트인이라고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분양가를 올리기 위한 방편 중에 하나가 미리 수입 가구
가전으로 안에 내부 인테리어를 했다고 그래가지고 광고하면서 분양가를 높게 책정하는 거예요. 이건 수요자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간에 자기네가 이미 이거를 설치하고 난 상태에서 뭐를 높여서 책정하는 거예요. 분양가를 이렇게. 이제 이게 가격이 비싼 애들은요, 수익 가구하고 가전을 써요. 예, 그때 한번 얘기했었죠. 이 가전 중에서는 딱 하나 김치냉장고만 국내 가전 쓰고 나머지는 다 외제로 채워주고, 그리고 누군가가 그때 여기 원래 이렇게 가격이 비싼 데는요, 일반인에게 공개하지도 않아요. 그게 아는 사람 아름아름 초청장 발송이 되지. 그러면 가서 이렇게 쭉 봤을 때 어떤 이제 사람이 이제 쓱 어떻게 들어가서 안에 내부를 봤나 봐요. 봤더니 변기하고 이 욕조 있죠. 예, 그것도 금도금 해놨더래요. 쫙 해가지고. 근데 여러분들이 학창시절에 배웠지만 금은 연료도율이 되게 높아요. 그러니까 욕조에다가 뜨거운 물 받아놓고 그 안에 들어가 있으면 잘못하면 익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도 보기는 좋잖아요. 그죠? 노랗게 돼 있으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놓는 거예요. 가서. 그래놓고 뭐를 높게 받는 거예요. 예, 분양가를 높게 받는 거예요. 그래도 분양가를 규제하는 것보다는 분양가를 자율하는 게 수요자 입장에서는 훨씬 나아요. 저게 결국은 나타나는 게 부작용밖에 없으니까. 근데 대신에 분양가를 자율화를 시킨다는 얘기는 정부 입장에서는 금융적인 부분에서 주택금융에 대한 지원은 확실하게 있어야 돼요. 예, 그렇지 않으면 소비자들이 주택을 매입하는 게 쉽지 않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 또 어디를 가보시냐면 77페이지 있죠. 77페이지 하단에 가면 주택 선분양하고 후분양이 있죠. 예, 그럼 이렇게 연결하시면 돼요. 이 분양가를 규제를 했잖아요. 분양가를 규제하게 되면 이거는 공급자의 채산이 떨어진다고 해요. 그죠? 수익이 악화될 거 아니에요. 그거를 보존해 주기 위해서 정부가 허용해 준 게 선분양 제도예요. 그러니까 얘하고 선분양하고는 묶여 있다가 보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얘네들은 지금 분양가 싸게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뭐를 도입을 하면 이 선분양은 공급자 위주의 제도예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사전에 물건이 완성되기도 전에 샘플을 가지고 고객들에게 물건을 파는 거 아니에요. 그럼 결국은 고객들로부터 뭐를 조달해서 건설 자금을 조달해서 모두 안 주고 이자도 안 주고 그리고 주택을 건설하게끔 유도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를 지원해 주게 한 거예요. 생산자를 지원해 주게 한 방법이 이게 선분양 제도예요. 그죠? 그러면 여기서도 나타나는 거는 뭐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먼저 부실 시공에 문제가 있잖아요. 이거. 그 다음에 나중에 시공사가 부도날 수도 있어요, 없어요? 시공사가 부도가 나면 입주자들이 입주가 지연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죠?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게 무슨 제도? 선분양인 거예요. 그래서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이 제도 중에 가장 이해하지 못하는 제도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어떻게 니네는 물건도 안 보고 돈을 줄 수 있냐 이거예요. 그 비싼 그 많은 가격을. 근데 사람들이 선분양을 또 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수요자들의 입장에서는 목돈에 대한 부담은 없어요. 이게 분할해서 납부하니까. 그래서 그거는 이제 하나의 강점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래도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게 훨씬 더 안 좋은 방법이에요. 그렇잖아요. 돈은 계속 먼저 주고 있는데 이거는 완성되기도 전에. 그럼 나중에 모델하우스에서 온 품질하고 완성된 품질의 차이가 날 수도 있어요, 없어요? 그걸로 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또 부실 시공을 해가지고 완성이 된 거 와서 들어가서 살았더니 갑자기 뭐 물이 샌다거나 뭐 이런 후유증이 문제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게 하자 보수에 관한 규정도 또 제대로 안 돼 있고, 그렇잖아요. 뭐 특별 소축, 뭐 이렇게 돈 같은 거 적립도 잘 안 돼 있고, 뭐 해서 나중에 손해, 법원에 들어가서 이게 재판 들어가고 뭐 난리가 나는 게 되게 많은 거예요. 그러면 얘 상대되는 개념이 뭐예요? 이건 수요자 위주의 제도예요. 일단은 품질 문제로 시비가 걸릴 일이 없어요. 완성된 주택이니까. 비교가 가능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 제도를 도입하면 문제는 뭐냐면 정부가 융자를 갖다 확실하게 지원해 줘야 돼요. 이건 목돈이 들어가잖아요. 한 번에. 완성된 주택을 거래해야 되니까. 완성된 걸 가지고 분할 납부하겠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주택금융에 대한 지원이 확실하게 되고 난 다음에 이 제도를 도입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주택금융의 지원제도가 없는 상태에서 이 제도를 도입하게 되면 수요자 입장에서는 집 사지 말란 얘기랑 똑같은 거예요. 당장 갖고 있는 건 계약금밖에 없는데 나머지 돈을 융자를 못 받으면 어떻게 사겠어요? 지금 같은 이렇게 대출이 규제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후분양 제도라고 그러면은 집 못 산다는 얘기예요. 되지만 얘에 비해서는 이 제도가 훨씬 나은 거예요, 실상은.
그래서 예전에 그 참여정부 때는 이 제도를 도입하려고 그랬고, 후분양 제도를, 선분양 말고, 그 다음에 분양 원가를 공개하려고 그랬어요. 분양가를. 우리나라에서 원가가 공개가 안 되는 거는 이게 주택 그 분양가가 이 공개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타협을 본 게 그 25평 그 민영 그 25평 이하짜리만 아마 그것만 공개했을 거예요. 그리고 공개한 비용에 대해서는 따지지 않기로 하고 그렇게 해서 제한적으로. 그래서 그때 왜 공개가 안 됐냐면 이게 그 주택을 분양가를 책정할 때 그 분양가에는 인식된 비용이 있고 인식되지 않는 비용, 보이지 않는 비용도 존재한다고 그래가지고 걔들이 거부를 했어요. 이게 브랜드에 대한 가치라는 것도 있고, 근데 결론적으로 뭐냐면 우리나라에서는 인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의 문제가 있고 또 비용 지출이 또 있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다 드러낼 수는 없었다, 뭐 이런 얘기죠. 결론은 투명하지 못하다는 얘기죠. 투명할 수 있으면은 뭐하러 저걸 공개를 안 하겠어요. 근데 물론 저 안에는 문제가 뭐냐면 이익률의 반영이나 이런 것들이 이게 틀림없이 턱없을 거란 말이에요. 불리한 건 공개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언젠가는 공개는 될 거예요. 자, 어쨌든 거기 선분양이 있고 뭐가 있냐면 후분양이 있죠. 그럼 요 중에 일단 선분양 제도 있죠. 네, 그거는 일단 알아두셔야 되는 게 이게 요 선분양과 후분양이 여러분 시험에서 한 번도 언급이 안 되다가 작년 시험에 처음으로 지문으로 한번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선분양 정도는 정리를 해 두시는 게 필요할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요. 그 정도 정리하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뒤로 78페이지에 가면 조세 기능과 조세 귀착이라고 있죠. 네, 여기를 이제 우리가 또 정리해 보시는 거예요. 자, 조세 정책으로 들어가셔서요. 이게 조세의 기능이라는 것도요. 우리가 본원적 기능이라는 것도 있고 파생적 기능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본원적 기능이라는 것은 정부나 지자체가 국가 경영을 위해서, 그죠? 지자체를 경영하기 위해서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는 게 가장 본원적인 역할인 거예요. 그죠? 근데 그러기 위해서 조세를 우리가 부과하고 걷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여러 가지의 역할이 파생될 수 있어요, 없어요? 그 과정에서 자원 배분도 유도가 되고 소득 재분배도 할 수 있고 투기를 억제할 수 있는 이런 여러 가지 부수적인 파생적인 역할도 수행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죠? 정부는 국가 경영 등에 필요한 뭐를 조달을 해요? 네, 재원을 조달하는 과정에서 조세를 부과할 거 아니에요. 국세 또는 지방세로. 그 과정에서 상속세 같은 것도 부과해야 안 해요. 할 거 아니에요. 그런 거를 조세를 부과함으로써 파생적인 기능에서 이런 것도 유도한다고요. 모두. 소득 재분배 역할도 수행을 한다고요. 지난번에 설명했었죠. 우리가 소득 재분배라는 것은 시장기구를 통해서는 해결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정부가 시장에 개입을 해서 뭐를 부과함으로써 상속세라든가 증여세를 부과함으로써 소득 재분배 역할을 수행이 가능하다 이렇게 해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 등에 대한 부수적인 기능도 같이 수행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지난번에 얘기한 게 정부가 조세를 부과한다는 것은 이런 어떤 식의 소득 재분배나 자원 배분을 유도하기 위해서 부과하는 거고 조세를 감면한다는 얘기는 경기 부양의 목적이 있다고 그랬었죠. 해당 산업이 침체돼 있을 때 주로 할 수 있는 게 뭘 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조세를 감면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기억이 안 나시나요? 그래요. 이게 정부가 조세를 부과한다는 것은요. 소득 재분배라든가 아니면은 자원 배분 있죠. 예, 이거를 유도하기 위해서 시행을 하는 경우가 많고 조세를 감면을 한다는 것은 경기 부양의 목적이 크다고요. 그렇죠? 정부가 만약에 부동산 거래할 때 발생하는 취득세, 등록세 있죠. 이거를 감면을 한다는 얘기는 부동산 거래를 활성화시키게 하는 거라는 얘기잖아요. 그럼 부동산 경기가 침체가 돼 있으니까 침체된 경기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대부분 하는 게 뭐를 해주는 거예요? 조세를 감면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몇 년 새에 계속 논쟁이 되고 있는 게 왜 기업들에 대해서 법인세를 감면해 줬잖아요. 그 법인세를 감면해 준 게 벌써 한 10년 전부터 감면해 준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거를 가지고 기업들이 현재 경기가 어려우니까 그 감면받은 걸 갖고 다시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서 감면해 준 건데 실제는 투자로 안 이루어지고 그게 현금으로 쌓여 있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그래서 이제 그게 문제가 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어쨌든 이런 게 이제 조세 기능이고요. 그 다음에 조세 귀착에 문제가 있다 그랬을 때 그게 이제 조세의 전가와 귀착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이 조세와 전가와 귀착에 대해서는 얘기를 한번 해봤었어요. 그죠? 정부가 납세 의무자에게 부과하는 조세가 그 거래 상대방에 전가돼서 실제로 누가 얼마만큼 부담하느냐 하는 것을 조세의 귀착이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예? 예. 그러면 누가 더 많이 귀착이 되느냐 여부는 결국은 수요와 공급의 탄력성의 크기에 따라 틀려진다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우리가 그때 얘기한 것처럼 정부가 만약에 생산자에게 조세를 부과하면 생산자에게 부과한 세금의 전부 또는 일부가 누구에게? 소비자에게 또는 일부가 요소 공급자에게 이렇게 전가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거는 앞으로 전가되니까 전전이라고 그랬고 전전은 대부분 가격 상승으로 발생한다고 그랬고 뒤로 전가되는 것을 후전이라고 그랬고 대부분 가격 인하로 나타난다라고 설명한 거예요. 그죠? 기억하시나요? 네. 그래서 이제 네, 그러면 누가 더 많이 부담하느냐 여부는 뭐에 따라 틀려진다 그랬냐면 수요와 공급의 상대적 탄력성의 크기에 따라 달라진다라고 얘기했었죠. 그래서 그때 우리가 정리해드린 게 조세 부담의 크기는요. 정부가 수요자에게 조세를 부과했다 해서 수요자 부담이 더 커지고 공급자에게 조세를 부과했다 해서 공급자의 부담이 더 커지는 건 아니라고 그랬죠. 누구에게 부과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로 조세 부담을 누가 했느냐는 것은 수요와 공급의 상대적 탄력성의 크기에 따라 틀려진다고 그랬었죠. 여기에 따라 달라지죠. 그래서 수요 또는 공급이 있죠. 얘가 탄력적일수록 조세 부담은 크다 작다. 얘가 작다 그랬고 수요 또는 공급이 있죠. 얘가 비탄력적일수록 조세 부담은 크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때 탄소 비례라고 정리해 줬어요. 탄력적일수록 조세 부담이 어떻게 돼요? 작고 그 다음에 비탄력적일수록 조세 부담이 어떻게 돼요? 크다 이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문장에서 나오면 그대로 할 수 있죠. 자, 수요가 탄력적이고 공급이 비탄력적인 시장에서 조세가 부과되죠. 누구의 부담이 더 커져요? 얘가 탄이니까 공급자 부담이 커지죠. 네, 그러면 만약에 수요가 탄력적이고 공급이 비탄력적인 시장에서 누구에게? 공급자에게 조세가 부과되면 공급자에게서부터 수요자에게 전개되는 부분이 크다 작다? 작아질 거 아니에요. 얘는 비탄력이니까 얘는 탄력이고 대부분의 공급자들이 누굴 얘기하겠어요? 임대업자. 주택 소유자 이렇게 지칭할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러니까 표현만 조금 다르게 해주는 거예요. 똑같은 거니까. 에? 그래서 그 문장에서 이거 써주죠. 당연히. 이거 구분을 해줘야 되니까 이 문장이 안 들어올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맞추는 거는 별 어려움이 없다고 그랬고 이렇게 해서 이거 우리가 그래프로 그래서도 확인을 해봤었잖아요. 그렇죠? 에? 학교는 수업 들어오기 전에 사전에 회의하고 들어오나 봐요. 그죠? 야, 학교 선생님 뭐 물어보면 말이야. 일단은 못 들은 채를 해야 돼. 그래야지 그 인간이 일단은 뭐를 한번 쭉 할 거야.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근데 제가 왜 그래프 그려드릴 때마다 얘기하잖아요. 그래프의 모양은 잘 인용을 안 해줘요. 출제를.
근데 제가 강의를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은 부담스러워하는 게 그래프를 그리는 걸 부담스러워 하시더라고요. 그래프가 나오는 거를. 그러니까 그래프가 없는 상태에서 그 문장으로 납득을 시킬 수 있는 게 있냐 그래가지고 한 게 이런 식으로 해주는 거예요. 일단 압축을. 어차피 여러분들 시험장 가면 그래프를 그리실 건 아니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가 과정에서 지난번에 그래프를 여기서 그려보고 다 해보긴 다 해봤어요. 자, 우리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가정했을 때 이게 원래 기울기도 한 세 종류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데 가장 일반적인 기울기 형태를 갖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배우신 바에 의하면 얘는 지금 기울기 완만하고 얘는 급하죠. 그러니까 얘가 지금 탄력이고 얘가 어떻다. 비탄력이라는 가정에서 지금 여기 있는 공급자 있죠. 얘한테 100원의 세금이 부과된 거예요. 그러면 얘는 그 100원의 세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누구에게? 수요자에게 전가시키기 위해서 여기 있는 공급 곡선에 이제 이동이 발생하죠. 이게 종량세하고 종가세라고 세법 시간에 배우죠. 이거는 물품에 부과하는 세금이고 이건 가격에 부과하는 세금인 거예요. 가격에 부과하는 세금은요. 이렇게 공급 곡선이 이렇게 회전하면서 이동하는 구조예요. 얘는. 근데 물품에 부과하는 세금은요. 공급 곡선이 있으면 이렇게 상방 이동하면서 세금에 대한 부과가 반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는 거는 무슨 세를 얘기하는 거예요? 종량세를 가정하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지난번에 얘기해 준 거예요. 이거 할 때 왜 기울기가 이렇게 나가는지를. 그러면 정부가 세금이 부과된 게 시장 거래량과 가격에 영향을 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공급자는 이 세금을 수요자에게 전가시키기 위해서는 가격을 올려야 되잖아요. 가격을 올리기 위해서는 거래량이 어떻게 돼요? 줄어야 될 거 아니에요. 줄어들면 가격이 올라가겠죠. 그래서 1,020원으로 올라가요. 그러면 이만큼의 부담은 누가 안게 되는 거예요? 수요자가. 이게 여러분 시험에 여기까지 나온 거예요. 정부가 조세를 부과하죠. 그러면 소비자들은 자기가 원래 지불했던 것보다 더 높은 가격을 지불하겠죠. 이게 자기가 지불하는 부담이 커지죠. 그러면 지금 1,000원에서 1,020원 올라갔으니까 20원에 해당하는 거는 누가 부담한다? 수요자가. 그러면 공급자는 1,020원을 받고 팔아서 100원 세금을 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1,020원에서 100원 빼면 남는 게 얼마예요? 920원이잖아요. 이게 공급자 가격이라고 해서 이게 공급자의 실제 수입이라는 거예요. 이게 시장 가격은 아닌 거예요. 시장 가격은 얼마예요? 1,020원이고 이거 받고 팔아서 공급자가 100원 세금 내는 공급자의 실제 수입은 이제 920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만큼은 누구의 부담이에요? 공급자의 부담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공급자니까. 그러면 수요자는 20원 부담을 안게 되고 공급자는 80원의 부담을 안게 되잖아요. 이유가 왜 그렇겠어요? 얘는 탄력이고 얘는 비탄력이니까. 그럼 얘가 이렇게 탄력적인 반응을 보인다는 얘기는 이 재화에 대한 대체재가 많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나에게 전가를 많이 하면은 얘는 시장을 완전히 이탈해 버리니까 100원 세금을 다 공급자가 부담해야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많이 전가를 못 시킨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지금 이거 지금 얘기해 준 거잖아요. 수요가 탄력적이고 공급이 비탄력적이잖아요. 지금. 이때 조세 부과하면 누가 더 많이 부담해요? 공급자가. 얘가 비탄력이니까. 얘가 탄력적이니까 조세 부담이 작아질 거 아니에요. 그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네, 그걸 우리가 그때 해본 거죠. 이거. 자, 근데 반대로 이렇게 우리가 이제 구성을 하는 거죠. 이렇게. 자, 이렇게 돼 있으면 지금은 공급의 기울기가 완만하고 얘가 급하잖아요. 그러면 지금 수요가 비탄력이고 공급이 어떻다? 탄력적이다. 그러면 이때 공급자에게 역시 세금이 얼마 부과되면 100원의 세금이 부과되면 이 공급 곡선이 이렇게 이동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이 세금에 대한 부담이 시장 거래량과 가격에 영향을 준다, 안 준다? 주겠죠. 그러면 가격이 올라갈 거 아니에요. 1,080원. 그러면 이건 누구 부담이에요? 수요자 부담. 그러면 공급자는 1,080원을 받고 팔아서 얼마의 세금을 내야 돼요? 100원 세금을 내야 되니까. 그러면 공급자가 부담하는 건 980원이겠죠.
그러면 공급자의 부담은 요거밖에 안 되죠. 그렇죠. 그러면 수요자의 부담이 커지고 공급자의 부담이 작아지잖아요. 이유는 얘가 지금은 탄력이고 얘가 비탄력이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얘 입장에서는 이 재화가 뭐냐면 필수재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 자기에게 많이 전가되더라도 어쩔 수 없이 세금을 더 많이 부담하고서도 소비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네, 그러니까 탄력적일수록 조세 부담이 작고 비탄력적일수록 조세 부담이 커지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때 이걸 탄소 비대라고 얘기해 준 거예요. 수요나 공급이나 탄력적일수록 조세 부담이 작고 비탄력적일수록 조세 부담이 크다란 얘기예요. 근데 이 표현을 빠뜨릴 수가 없으니까 문장으로 나오면 여러분들이 구별이 가능하다라고 얘기해 준 거예요. 그죠? 기억하시나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거는 쌍방귀착의 논리고 일방귀착에 대한 것도 얘기했었죠. 한쪽이 모두 부담하는 거. 일방귀착은 어떻게 해준다 그랬어요? 일반귀착의 논리가 나올 때는 완전이라는 이제 표현이 들어가는데 수요 있죠? 수요가 완전 비탄력적이면 누가? 수요자가. 그죠? 수요가 완전 탄력적이면 그러면 이건 공급자가. 그렇죠? 이게 완전 비탄력이면 앞에하고 뒤에가 같다고 그랬죠. 근데 완전 탄력이면 앞에하고 뒤에가 달라진다고 그랬었죠. 그러면 똑같잖아요. 공급이 완전 비탄력적이면 누가? 공급자가. 그죠? 만약에 공급이 완전 탄력적이면 누가? 수요자가. 그렇죠? 그러니까 완전 비탄력적이라는 표현이 나오면 앞에하고 뒤에가 같아진다고요. 수요가 완전 비탄력적일 때 조세가 부과되면 누가 다 부담하겠어요? 나오잖아요. 수요가 완전 비탄력적이면 누가? 수요자가. 공급이 완전 탄력적이면 누가? 수요자가. 에? 완전 비탄력적인 표현이 들어가면 앞에하고 뒤에가 같아진다고요. 근데 중간에 완전 탄력이 들어가면 앞에하고 뒤에가 틀려진다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이거는 당연히 문장을 이렇게 안 쓸 수가 없으니까. 일단 수요인지 공급인지 구별해 줘야 되잖아요. 완전 비탄력적인지 완전 탄력적인지를 표시를 해줘야지 우리가 알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오히려 이거는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여러분들이 그래프를 안 그리고 정리를 시키기 위해서 고안을 하는 거예요. 선생님들이. 어쩔 수 없으니까. 이걸 그래프를 그려서 풀려고 그러면 아주 또 쓰러지려고 그런다고요. 그래, 아주 버리려고 그래가지고. 그죠? 휴지통에서 버린 거 주워가지고 다시 이렇게 해갖고 이걸 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자, 그러면 우리가 그때 이 경우는 얘기해 줬었어요. 얘하고 어디 갔어요? 이거 위에 거 둘은. 그리고 특히 얘는 얘기를 해줬다고요. 이게 헨리 조지의 토지 단위세하고 연관성이 있어서 공급이 완전 비탄력이죠. 수직이니까. 그죠? 시장 가격이 1,000원이에요. 여기 있는 공급자에게 100원의 세금이 부과가 됐어요. 그죠? 공급자에게. 자, 이 상태가 공급이 완전 비탄력적일 때죠. 그 조세가 부과되면 시장 가격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시장 가격이. 이 세금이 부과되면 가격이 이 상태에서 가격. 어? 가격이 불변. 왜 불변이냐면요. 왜 공급자가 다 부담하게 되냐면 조세를 부과했죠. 그럼 공급자 입장에서는 단 1원이라도 수요자에게 전가시키고 싶을 거 아니에요. 전가시키려면 가격을 올려야 되잖아요. 가격을 올리려면 이걸 줄여야 되는데 못 줄이잖아요. 고정이니까. 그러면 공급이 불변이니까 가격이 불변일 거 아니에요. 그럼 수요도 불변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결국은 공급자는 1,000원 받고 팔아서 얼마 세금 내야 돼요?
100원, 자기가 전액 다 부담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헨리 조지라는 사람은 토지에 부과하는 조세는 자원 배분의 왜곡을 초래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한 거라고 그랬잖아요. 이걸 조절이 안 되니까 공급이 완전 비탄력적인 토지에 조세를 부과하면 자원 배분의 왜곡을 초래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거 아니에요. 원래 여기 요거 있죠, 요거. 이게 지금 균형량이라고요. 뭐를 부과하기 전에, 조세 부과 전에, 그죠? 그럼 조세 부과 전에 균형량이라는 건 수요량과 공급량이 같아지는 상태죠. 남거나 모자림이 없는 상태죠. 이때가 자원 배분이 효율적인데 조세를 정부가 부과했잖아요. 거래량이 줄었잖아요. 그럼 지금 자원 배분이 왜곡이 되는 거죠. 수요에 비해서 지금 공급이 부족한 상태잖아요. 양이 움직이니까. 근데 얘는 움직인다, 안 움직인다? 안 움직이니까 자원 배분의 왜곡을 초래하지 않는 가장 효율적인 세금이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누가? 헨리 조지라는 사람이. 그죠? 그거를 일단 시험에, 여러분 시험에 한 두세 번을 쓴 거예요, 이거를. 헨리 조지의 토지 단일세라고 우리가 해봤었죠? 예? 예. 그거는 용어적인 부분은 알아야 된다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80페이지 가시면 거기 박스 안에 조세 부과의 자원 배분 효과라고 있죠. 예. 근데 거기 동그라미 3번에 가면 만약에 토지 공급 곡선이 완전 비탄력적인 경우 있죠. 예. 거기 수요 곡선이 완전 비탄력적, 이건 빼고요. 공급 곡선이 완전 비탄력적이라면 정부가 토지 소유자에게 재산세를 부과하더라도 토지 거래량에는 전혀 변화가 없다는 얘기죠. 그럼 이런 자원 배분의 왜곡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얘기잖아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헨리 조지라는 사람이 다른 조세는 다 철폐하고 토지에만 조세를 부과하자고 얘기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헨리 조지라는 사람이 고전학파의 원리를 따르고 있는 사람인데 고전학파는 지대를 뭐라고 본 거예요? 잉여이자 불로소득으로 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그 잉여이자 불로소득을 얻고 있는 토지에만 과세하자고 주장한 거예요, 이 사람이.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네. 그리고 79페이지 앞으로 돌아오시면 그 박스 안에 재산세가 정률세일 때 정률세의 역진세적인 효과 있죠. 그 우리가 그때 이 그림으로 얘기해 봤잖아요. 여러분 공급에서 배워봤죠. 신규 주택하고 재고 주택이 있죠. 그 어느 게 더 탄력적이에요? 네, 얘가 지금 공급이 탄력적이니까 얘가 재고 주택. 재고 주택을 주로 소비하는 사람들이 저소득층이에요. 근데 신규 주택은 얘가 공급이 비탄력이죠. 그럼 신규 주택은 주로 고가 주택이니까 걔를 소비하는 사람들이 고소득층이잖아요. 근데 만약에 재고 주택과 신축 주택을 구분하지 않고 세율을 같이 적용하면 역진세적인 효과가 나타난다는 거죠. 오히려 저가 주택을 소비하는 저소득층이 조세 부담이 더 커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피하기 위해서 차등과세를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던 거 기억하시나요? 네, 그런 내용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일단 선생들이 모의고사를 줄 때 가장 잘 쓰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죠. 요거 공식만 기억하면 되고, 예? 헨리 조지의 토지 단일세에 대한 용어에 대한 정도만 인식을 하셔도 충분히 문제를 풀어갈 수 있죠. 그리고 나중에 이제 연습 문제는, 그러니까 연습 문제를 이렇게 한 달에 한 번은 모의고사 보면서 연습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아, 또 못 들은 체 하지 말고요. 이거 다 들리잖아요, 이거. 들린 거는, 지금 쉬자 그러면 바로 쉴 거 아니에요. 그죠? 자, 어쨌든, 여기까지 해보신 거예요. 자, 잠깐 쉬었다가 투자론 하시죠. 쉬었다 들어오십시오.